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러시아학과의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드시죠?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일상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팬데믹과 인간의 삶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염병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난 세월 경험한 전염병의 환란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이를 감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팬데믹은 전염병의 대유행,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요.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이 특정 권역의 창고를 넘어서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된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이란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 설립된 이후 세 번째로 선포한 팬데믹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4,500만여 명이 감염되어 7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인도에서는 3,400만여 명이 감염되어 4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 브라질 60만 명, 영국 14만여 명, 러시아에서도 2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 수는 35만 476명, 사망자 수는 2,745명, 사망률은 0.7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는 21세기의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전례 없는 이란 수식어를 동반했지만 이처럼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인류는 패스트, 두창, 매독, 결핵, 콜레라, 나병,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 각종 전염병의 공포에 떨며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0여 년간은 다수의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해 인류를 괴롭혀왔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1976년에는 에볼라 출혈열, 1977년의 러시아 독감 등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바이러스의 창궐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2003년의 사스, 2004년의 조류독감,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독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까지 신종 전염병이 속속 출현하고 그 빈도 또한 잦아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구촌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와 같은 다양한 전염병의 서사들과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대재앙의 역사는 팬데믹에 대면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의 대규모 감염병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몇 가지 팬데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는 패스트균의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감염병으로 14세기 중기 전 유럽에 대유행한 이래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347년 징기스칸의 후손인 킵차크 칸국의 군대에 의해 아시아 내륙의 패스트가 유럽에 전파되어 유럽은 수년에 걸쳐 대규모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킵차크 군대가 제노바 공국의 카파라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패스트에 걸려 사망한 시체를 투석기에 매달아 성벽 안으로 던져 넣음으로써 패스트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패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1347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 800명이 사망했고 매장할 땅과 일손이 부족해 거리에는 시신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 대유행이 된 지금의 코로나 사태보다 더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이 패스트로 인해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이었습니다. 인구의 대량 사망으로 노동력이 급격히 부족해짐에 따라 봉건 영주들은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게 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장원과 농노제의 붕괴, 상업주의의 팽배 등 유럽식 자본주의의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패스트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무능함과 타락을 목격했고 이러한 교회의 권위 추락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패스트로 인해 굳건했던 기독교와 봉건제적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중심인 세상을 꿈꾸게 되면서 중세인들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패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벨리치는 흑사병이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고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개발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했고 가속화된 정보 확산 속도는
이후 정보혁명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라는 팬데믹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의 봉건적 경제 구조를 근대의 자본주의로 바꿔놓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패스트는 인류에게 죽음의 공포와 염세주의를 불러왔는데요. 이 시기에 쓰여진 조반니 보카치오의 단편소설집 데카메론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당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무하고 교훈을 준 팬데믹의 문학적 산물이었습니다. 데카메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흑사병이 돌자 젊은 여성 귀족 7명과 젊은 남성 3명은 플로렌스 외곽으로 피신합니다. 이들은 한 빌라에 모여 각자가 지어낸 이야기를 돌아가며 들려주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 10명이 열흘 동안 하루 한 편씩 지어낸 총 100편의 이야기는 사람의 도리나 사랑, 그리고 성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돈벌이와 권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관계된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보카치오는 팬데믹의 재앙 앞에 선 10명의 화자를 통해 닥쳐온 죽음의 공포가 아닌 미래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당대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이와 동시에 팬데믹 이후 변화될 사회나 그 사회를 이끌어갈 인간의 의식에 대해 화두를 던져 주었습니다. 중세 패스트의 유행을 배경으로 한 데카메론이 나온 지 약 600여 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패스트라는 소설이 출간되는데요. 제2차 대전 무렵에 부조리와 반항의 개념을 내세웠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까미는 이후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작품은 패스트로 외부와 단절된 도시에서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부조리한 재앙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인간의 실존을 그린 최초의 본격 재난 소설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까미가 이 소설을 구상해 출간하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죽음을 가져다주는 전염병과 같은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창작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까미는 1941년부터 소설의 무대가 되는 알제리의 오랑에서 1년 반가량 거주하며 패스트에 관한 소설을 본격적으로 계획합니다. 실제로 오랑 인근의 도시에 티푸스가 번져 자신의 지인이 감염된 사건과 지병인 폐렴의 재발로 고통을 겪은 개인적 경험 등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어느 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 있는 오랑시에서 패스트가 발생해 도시가 봉쇄되고 시민들이 고립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 한계 상황에서 도시에 갇힌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데요. 기필코 탈출해 파리의 아내에게 돌아가려는 기자 레이몽 랑베르. 재앙은 신의 징벌이라며 인간의 속죄를 강요하는 바늘루 신부. 전염병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의사 베르나르 리유. 하급 공무원이자 리유의 협력자인 조제프 그랑. 자원보건대를 조직해 리유, 그랑과 함께 전염병과 싸우다 장렬하게 죽은 장따루.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암거래로 이익을 챙기며 패스트를 즐기는 꼬다르.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재난 앞에서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주는데요. 까미의 대표작이자 실존주의 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이방인이 세계의 부정을 드러내기 위한 소설이라면 이 패스트는 긍정을 드러내고자 썼다고 작가는 생전에 밝혔는데요. 긍정, 즉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 패스트는 이별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로 휩싸인 폐쇄된 도시에서 극한의 절망과 마주한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재앙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까미가 말하고자 한 패스트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부정성이며 전염병 앞에서 절망과 맞서는 인물들은 행복과 희망에 대한 의지이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이며 곧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소설 속 인물 가운데 시청 공무원이자 보건대로 활동하는 그랑은 사태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색형 인간도 영적 구원을 끌어내는 인물도 아니지만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며 재앙에 맞서 싸우고 나에서 우리로 변화해가는 책임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패스트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울림을 주는 것은 눈앞에 닥친 재앙의 공포에 맞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감염병이 헤집어 놓은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자 애쓰는 소설 속 인물들은 코로나와 맞서는 지금 이 시대의 의인들과 많이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소설 속의 한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만 이제 다시는 패스트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평화가 아니라면 적어도 떳떳한 죽음을 바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앙에 마주했을 때 인간은 모두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마주치지 않고 싶은 그 무엇을 마주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죠. 까미가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600년 전 보카치오가 중세인들에게 전해주었던 위안을 재앙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패스트에 못지않은 희생을 가져온 전염병은 두창이었는데요. 천연두라고도 하죠.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창은 두창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구토로 시작해 피부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차고 부풀어 오릅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 질환으로 한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인구의 반 이상이 아동기 이전에 사망했는데 이러한 아동 사망의 주 원인이 이 두창, 천연두였습니다. 마마신이 강림했다고 해서 마마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만큼 당시로서는 무섭고 불가항력인 질병이었습니다. 생존해도 고름 자국은 흉터로 남아 얼굴이 얽게 되죠.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초상화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한 종두법으로 197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두창은 절멸된 상태로 현재까지 자연적인 질병의 발생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인류가 정복한 유일한 전염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찬란했던 잉카 제국이 스페인의 침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 선진 문명의 힘으로 평가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총과 말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작 168명의 군대에 8만여 병력이 일거에 패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이 바로 두창이었습니다. 1526년 두창은 유럽에서 여러 차례 유행해 스페인 군대는 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의 잉카인들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유럽의 침략자들이 가져온 두창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내성이 없는 잉카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잉카 제국의 황제와 그 후계자도 모두 이 두창으로 사망하면서 제국의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죽음을 몰고 온 푸른 눈의 외인들은 잉카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시 두창에 감염돼 잉카 원주민의 무려 90%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잉카 제국은 두창과 내분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창 바이러스가 남미 원주민 문명을 무너뜨리면서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데요. 1500년부터 1800년 남아메리카의 은 생산량은 13만에서 15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세계 은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금 역시 세계 생산량의 71%가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신대륙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요. 금과 은의 증가는 곧 화폐의 증가를 의미하고 화폐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되죠. 이로써 유럽의 상공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하고 경제적 풍요는 정신의 고양을 가져와 계몽사상이 움트고 시민정신의 토대가 마련되죠. 이후 이것은 유럽의 시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중세와 완전히 결별하고 근대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결국 패스트와 두창으로 인한 팬데믹이 유럽에게 있어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918년에 시작해 1920년까지 창궐한 스페인 독감은 현대사에 기록된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세계 인구의 3 내지 5%가 사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대략 2천만 명 정도였는데요.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최근 연구에서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 기준으로는 14세기 중세 유럽을 강타해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패스트가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스페인 독감이 전무후무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인데요. 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것이 증명된 최초의 팬데믹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일반 독감과 여러 면에서 달랐는데요. 우선 치사율이 일반 독감은 0.1%에 불과한데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은 20%로 일반 독감에 비해 무려 200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일반 독감은 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사망률이 높지만 스페인 독감은 청년기인 25세에서 35세 젊은이들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침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폐 속에 피거품이 차며 폐렴이 되고 환자의 몸에서 산소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사망률이 높아 20세에서 45세까지의 연령층이 전체 사망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에곤 실레나 구스타프 그림트 등 당대의 유명 예술가들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진원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초의 발병이 보고된 곳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1918년 4월 유럽에 배치된 미군을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 병사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다시 미국 내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이후 1920년 6월까지 극지방은 물론 태평양의 도서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2년 동안 창궐합니다. 한편 이 병의 발원지가 스페인이 아님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병명이 붙은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의 한 신문이 1918년 3월 최초로 이 감염병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1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이 언론을 통제했던 반면 1차 세계대전 참전국이 아니었던 스페인은 전시보도 통제를 하지 않고 이 병에 관한 심각성을 그대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스페인 독감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조선에는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독감 혹은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기관지인 경무희보에 1918년 서바나 독감으로 756만 명이 감염되고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인구 약 1600만 명의 절반가량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휴교하고 주소할 사람이 없어 민심이 흉흉하다는 기사도 발견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1919년 약 20일간 서바나 감기에 걸려 고생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위생 수준이 좋지 않았던 조선에서 일제의 방역 정책은 위생시설을 만들기보다 감염 차단과 감시에만 몰두했는데요. 이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전쟁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한 회의감을 일깨웠습니다. 이 시기 에드바르크 뭉크는 스페인 독감에 걸린 자신의 모습이라는 작품을 그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의 재앙으로 인류는 가공할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상황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현대문화예술사에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세계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대상이지만 죽음의 공포와 허무의 현실에서 꿈과 판타지를 추구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문해운동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스페인 독감 팬데믹과 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몰락하고 미국이 신흥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세계 경제의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패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은 전쟁 비용을 미국에서 조달했고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전쟁을 치른 뒤에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패권을 잃어가던 영국과 프랑스는 당장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패전국 독일에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1919년 6월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지나치게 독일에 가혹해 사회 경제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컨대 1923년 10월 독일의 국내 물가는 그 1년 전보다 무려 75억 배나 오르게 된 거죠. 자, 이러한 혼란 속에 히틀러가 집권하게 됨으로써 파시즘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인류는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앙을 겪게 되고 글로벌 질서는 완전히 재편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 스페인 독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 요구 등을 반대하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면서 종전협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윌슨 대통령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면 과도한 배상금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테고 나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기 위해 인류는 당대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는데요. 흥미롭게도 과거에 시행한 대응책들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격리를 들 수 있겠는데요.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창궐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탈리아는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전염병에 대한 방어로서의 격리는 베니스와 피렌체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페스트는 상선을 타고
이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패스트에 대응하는 가장 지배적인 이론은 공기가 동물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독기론이었습니다. 방문자들의 의복을 통해 공기가 오염되었고 사람들은 숨을 쉬거나 또는 모공을 통해 그 독성을 흡수할 때 병에 걸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베네치아 해군은 항구에 도착한 선원들을 근처 섬에 하선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섬에서 선원들은 40일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전염병 의사의 의상인데요. 플레이그 커스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방호복과 유사하지만 공기 정화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있는 긴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화면 아래 왼쪽 사진은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던 1918년 미국 시애틀에서 찍은 것인데요. 스페인 독감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Wear a mask or go to jail. 마스크를 쓰든가 감옥에 가라 라고 쓰여 있는 문구를 옷에 붙이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5에서 10달러의 벌금형에서부터 8시간에서 열흘에 이르는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였다고 합니다. 한편 패스트 유행으로 피렌체에서는 건강관리관이라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 직책이 신설되었는데요.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은 전염병 대책을 주도하고 조율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염병 유행 시에 유럽 도시들은 방역선을 지정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도시 출입과 도시간 이동을 막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전염병 방제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서는 과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유사성은 인간이 과거로부터 배운다라는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미지의 전염병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인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당대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렇게 축적된 경험들은 새로운 팬데믹에 맞서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팬데믹과 싸우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리더십, 정부 당국의 대처, 언론의 역할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막중하고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학계와 정부가 상호 협력했을 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브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잘 준비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는 WHO의 선언처럼 언제라도 우리 앞에 새로운 병, 모르는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를 직시하고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공포에 굴복해 남에게 책임지우지 않는 한 우리는 질병과 질병에 붙은 낙인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가 아니라 역병과 싸울 때 우리는 단지 질병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다. 라는 한 작가의 말이 울림을 줍니다. 자, 이제 코로나의 종식보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다가올 미래와 관련해 세계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라는 공동체를 한데 묶었던 키워드인 세계화 앞에 반이라는 글자가 추가될 것이란 점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대면 접촉을 줄인 원격 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오래된 정책과 절차, 관습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면은 바로 선택성의 확장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등을 잇는 연결의 양이 증가하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연결의 대상과 내용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전망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명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수의학자 마크 제롬 월터스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에코데믹, 환경감염병으로 간주하는데요. 새로운 전염병의 원인을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 기청이 지적했듯이 재앙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 명료한 것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는 역설적 현상을 놓고 그는 멈추고 성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팬데믹은 지구의 상황이 비정상화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욕망과 경쟁으로 점철된
문명의 발전 과정은 지구를 그 자생력의 임계점으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과 관점도 미래의 공존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단순히 익숙한 과거로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 여러 문헌들과 사진 그리고 그림들을 참조하고 활용했는데요. 동영상 강의인 관계로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